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예젤유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암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막연한 공포심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암 환자분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되게 많거든요. 한국인들이 또 수명도 오래 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80대가 되면은 3분의 1 이상은 다 암에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언젠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 당연히 무심코 남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암에 만약에 걸리게 될 운명이라면 그리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암이라는 게 결코 별로 막연히 뭔가 어려운 건 아니다, 두렵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네, 책을 좀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암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긴 한데 당연히 안 아프고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죽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이왕 죽을 거 그냥 편하게 죽고 싶다, 안 아프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고, 특히 암에 걸려서 전이가 되거나 전신에 퍼져서 힘들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이 좀만 더 이렇게 암이 조그만 때 빨리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 가능할 때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심지어 암에 걸리기 전에라도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뭐 딱히 취약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누구나 똑같이 심장 하나 있고 콩팥 2개 있고 간 하나 있어서 그 종족별로 뭔가 나타난다는 그런 암은 아니고, 다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암이 잘 발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암이 1위입니다. 남녀 통틀어서 위암이 1인데요. 많은 분들이 짠 식습관과 함께 술 문화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전부터 아기들부터 할머니들이나 엄마가 키울 때 어른들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본인이 씹던 거를 아기한테 먹이기도 하고 숟가락 하나로 같이 국 퍼서 먹고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위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위암이 많고, 근데 이제 사실 여자분들만 따지면은 한국 여자분들은 지금 현재 유방암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출산과도 연관이 사실 절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고요. 모든 것은 그 사회 트렌드 따라서 그 나라에 어떤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느냐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위암, 2위가 폐암, 그리고 3위가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위가 압도적으로 유방암이고 2위가 갑상선암, 그리고 3위가 위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내가 한국인이라면은 내가 먹는 식습관 또는 어떤 생활하는 모든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암에 걸릴 수 있지 않나, 이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암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숙주한테 들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암세포는 정말 처음에는 조용히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가 콩알 사이즈 아시잖아요. 그 콩알 정도 사이즈가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암세포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콩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어쨌든 그 많은 수가 있어도 숙주한테 안 들키고 살아남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증상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등뼈 쪽에 뒤쪽에 붙어 있어서 그 덩치가 커진 후에나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뼈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서 신경과 함께 등짝이 아픈 거죠. 등짝이 아플 수 있고, 또는 만약에 췌장이 담낭 근처에 그 암이 생기면 그 황달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 외에 만약에 췌장암이 췌장에서 먼 쪽에 위 근처에 생기면은 처음엔 증상이 없다가 점점 커져서 위를 맞게 되니까 환자분이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장기의 암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율이 또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사형선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전체 걸리는 모든 암들의 전체 5년 생존율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 상대 생존율은 전체 암을 통틀어서 한 70%에서 75%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존율이 되게 높아서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암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고, 유방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전체 기수를 따져봐도 90%가 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암하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비슷한데 한 70에서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암 특성상 전이와 재발이 좀 많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고 해서 생존율이 37.8%밖에 좀 안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최악의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생존율이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췌장암이 생존율이 10%도 안 됐는데 그게 10%를 넘은 것만 해도 되게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의사들 사이에서 축제 분위기일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암이 췌장암이고요. 그래서 암마다 특징이 다 있어서 생존율도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간에 요즘에서는 점점 갈수록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세계에서 생존율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저는 그분이 노력을 했냐 안 했냐도 사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좋은 생각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도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게 암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하듯이 어느 날 정말 재수없게 걸리는 게 암이긴 한데 사실은 그 재수 없는 이벤트는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내 자신이 먹는 것과 내가 내 자신한테 행하는 술, 담배 이런 것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암에 걸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운이 나빠서 걸렸다 어쩌고 이런 거는 사실 일부고요.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운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은 각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같은 경우는 전이도 마찬가지고요. 재발 같은 경우도 암의 종류와 그 다음에 유전자 따라서 다른데 심지어 같은 암에서도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암이냐 따라서 재발과 전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재발이 많이 되는 암 같은 경우는 폐암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도 있고 난소암도 있어요. 그리고 유방암도 있고요. 또 하나가 췌장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가 잘 되는 암은 또 여기서 또 폐암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암도 멀리까지 전이가 잘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가 착하다고 알려져 있는 갑상선암 빼고는 대부분이 조금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수가 처음에 진단받을 당시에 기수가 높을수록 재발과 전이의 발생률은 따라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이유가 앞으로 내가 이 암 치료가 끝이 아니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재발과 전이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심지어는 암이 발생하기 전에 내 몸을 더 빨리 깨끗하게 가꾸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굿라이프 따뜻한 명의 우리나라 대장암 최고 권위자 세브란스 김남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장 대탐험. 오늘은 중장년 최대 관심사죠. 대장암 전조 증상 예방법부터 치료법까지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아마도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식생활 습관도 좀 서구화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대장암에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사망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암 사망률 그 이유는 대장암이 그만큼 진행이 돼서 발견됐다는 뜻이고 대장암 검진은 검진율이 낮아요. 대장 내시경하는 건 장세척을 전날해야 되니까 이게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검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50세부터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안 하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상이 생겨서 오면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오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게 되는 거죠. 대장암 발병 원인을 한 가지 예. 탁출해 주시면 예, 암이 한 개인한테 발병하는 건 사실 복합적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연구 결과를 취합해서 이거는 공통적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생활 식습관인데 식습관에서 이제 중요한 게 육류 섭취. 육류를 태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화고기 있잖아요. 네. 직화고기가 맛있잖아요. 태우면. 네. 근데 고기를 태우면 거기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발암물질은 그냥 먹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먹다 보면은 대장이 견디지 못하고 암이 생기는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하고 뭐 베이컨 이런데 색깔이 발그스름하잖아요. 근데 그 가공육인데 그 발색을 시키려고 아질산 나트륨을 삽입하는데 그것도 2급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햄 그다음에 베이컨 많이 먹잖아요. 병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세 번째는 동물성 지방을 고소하니까 자꾸 섭취하잖아요. 기름 덩어리. 그 동물성 기름을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 그 담즙 자체가 대장 내 미생물에 의해서 2차 담즙산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그 2차 담즙산은 실험에서 밝혀진 바 대장 점막에 자극이 돼서 대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발암물질 두 가지하고 동물성 지방은 대장암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원인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재밌는 거는 스님도 대장암이 생겨서 수술한 적도 있고 어떤 부인이 저한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왜 대장암 생긴 게 자기는 몇십 년을 유기농 식품 가게를 운영해서 자기는 지금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었다 이거죠. 그 고기 좀 멀리하고. 근데 왜 생겼나 이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면 물어봐요. 거의 틀림없이 일 욕심이 많은 사람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야식. 그러니까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식사 간단하게 해결하고 또 일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10년을 일해봐. 그 누적된 그 스트레스하고 나쁜 식생활이 결국은 그렇게 몸을 망가지죠. 유전적 요인은 어떤가요? 이를테면 이 예. 부모님이 대장암 수술 경험이 있다면 자녀에게 혹시 대장암 발병 확률이 올라간다든지. 유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한 명 있는 분들은 일반인 그렇지 않은 것보다 2, 3배 리스크가 높아져요. 재밌는 거는 가족성 다발성 용종증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이라는 그런 두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거는 젊은 나이에 암이 생깁니다. 20대, 30대. 근데 가족력이 뚜렷이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특정 유전자가 밝혀져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병이 확진되면 자식이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현재 무슨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1년마다 받아야 돼요. 대장암을 저희가 좀 일찍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오른쪽 사행결장과 하행결장과의 해부학적 차이는 길이는 비슷하지만 이 내강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행결장은 내강이 넓어요. 하행결장은 내강이 좁다고. 따라서 안에 그 혹이 생기면 우측에 사행결장이 있을 땐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배변과 관련된 증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빈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출혈돼 갖고 자기도 모르게 피가 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60, 70 된 사람들이 빈혈이 우연히 발견됐을 때 예. 증상이 없으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89세인데 이분이 헤모글로빈이 절반이내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처음에 찾은 데가 혈액내과를 갔어요. 빈혈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혈을 받고 검사하다가 아무도 이상이 없어요. 피는. 그래서 검사하다 보니까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된 환자가 한 분 계셨고. 하행결장에 혹이 생기면 어때요? 나가는데 통로가 막히니까 변이 가늘어지거나 또 불편하죠. 배변 시원치 않고 또 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배변을 보면 피가 점액 같은 게 피가 묻어날 수도 있고 더구나 항문에 가까이 직장이 생기나면 꼭 치질로 오해할 수 있어요. 변 보면 자꾸 피가 미친단 말이야. 그리고 변 보고 나서도 개운치 않고 화장실에 또 가게 돼요. 주변에서 이 대장 내시경 검사하다가 폴립이 발견됐다라는 뭐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이 폴립이 나중에 암이 되는 건가요? 됩니다. 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 나이가 들면 생겨요. 생겨요. 대장 내시경 50세 넘어서 하다 보면 대부분 한두 개는 있을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 보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용종이 있으면 이제 띄거든요. 검사할 때 띄는데 그 띈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거든. 조직 검사에서 샘종이 있는 경우는 그게 놔두면 암이 되는 거고 그게 한 30% 정도 돼요. 용종의 30%만이 샘종이에요. 암이 되는 용종. 그 샘종은 확실히 암이 됩니다. 한 7년
정도 지나면 암이 돼요. 저는 사실 이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꼭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처음 시작을 95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5손가락 95년, 2000년, 2005년 아주- 이러면 딱 정확하게 5년 예, 아주 좀 정확하게 봐주세요. 아니다. 이렇게 대장 내시경 같은 것을 해가지고 대장암이 이렇게 진단이 됐어요. 그럼 그 치료법이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치료법을 면담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더 추가로 해서 몇 기, 초기 같으면 내시경 시술, 2기, 3기다 그러면은 수술. 그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제가 설명해주고, 4기다 그러면 다른데 장기가 전이가 된 거거든. 그러면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여러 관련된 교수들하고 같이 의논해요. 그러니까 선행 치료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정하고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 수술이 되는 거죠. 수술은 그 암 덩어리와 주변에 임파절 전이가 있을 수 있는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술로 승부를 거는 거죠. 이걸 완치시키겠다는 의도하에 이제 수술하는 거고, 그 수술은 대부분 요즘은 복강경이라는 방법을 하고요. 복강경이라는 거는 개복과 달리 그 작은 상처를 내서 안에다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면은 배가 이렇게 부풀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럼 배 안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워킹 포트라 해서 이제 4개 구멍을 양옆으로 뚫고서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게 되니까 환자가 이제 갖는 장점은 아무래도 수술에 통증이 적고 또 통증이 적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 통증 조절도 잘 되고 그러니까 가스도 일찍 나오고 그리고 퇴원도 빨리 하고 로봇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봇.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암은 로봇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복강경은 카메라를 이 조수가 잡고 있거든. 근데 로봇은 로봇 카메라를 제가 움직입니다. 그 로봇팔을 또 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봇팔은 또 그 복강경 기구와 달리 이게 손목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장처럼 아주 좁은 공간에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는 대장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리가 5년 생존이라고 그러죠. 네. 거의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뭐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이니까 그 대장암에 설사 이제 발생했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박소연입니다. 지난 2022년 국내 암 사망률 가운데 남녀 모두 1위를 차지한 암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폐암이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질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강창현 교수님을 모시고 폐암 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와 폐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폐암 환자가 1년에 28,000명, 29,000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통계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네네.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빨리 증가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이 생기는 원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으신 그것. 자, 그게 폐암의 주 원인이 맞을까요? 흡연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도 네. 폐암이 종종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비흡연자에 대한 폐암도 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중국에서는 부엌에서의 그 요리할 때 네. 상황을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중식당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커다란 웍을 갖고 네. 기름을 많이 넣고 굉장히 높은 열로 가열을 해서 뭐 이런 네, 것들을 맡으시면서 연기가 또 많이 나죠. 네. 굉장히 중식당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한식당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개별 가정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하시니까 네. 여성분들이 폐암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역학조사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것이 폐암에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연자들 가운데서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또 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늘고 있죠. 혹시 예. 전자담배는 좀 덜 해로울까요? 어떻습니까?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발암 물질의 양을 이존 담배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전자담배가 훨씬 적다.
이런 연구 결과가 꽤 있었고요. 발암물질이 적으니까 과연 폐암을 더 줄일 수 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된 것은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은 최소한 뭐 20년, 30년 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시장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문제고요. 폐암을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전공의를 할 시절에 한 30년 전에는 네. 기침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래도 끓고 해서 검사하다가 보니까 폐암이더라. 그래서 이미 전신에 암이 다 퍼져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 사망하시는 게 일반적이었고, 실제로 이거를 조기 검진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문시됐던 암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엑스레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조기 폐암을 발견할 수 없더라. 근데 다행히 10여 년 전에 저설량 CT로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조기 폐암을 많이 검진해내고 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많이 이제 증가시킬 수 있더라. 네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현재는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는 저설량 CT를 찍는 게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단 폐암이 발생했다면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초기이면은 수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적인 치료를 하는 치료를 먼저 이제 시행을 하시게 될 거고, 만약에 암이 많이 진행돼 있으면은 그런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약물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폐라는 장기는 호흡을 하는 주요 장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잘라내는 수술을 환자분이 견딜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폐암 환자분들은 되게 다른 환자분들보다 고령이 많으세요. 네. 그게 아무리 1기 초기라 그래도 연세가 뭐 90대시고 그리고 거동도 못 하시고 네네. 이런 분들한테 수술을 받으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죠. 환자분의 상태와 폐암의 병기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통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수술이라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폐를 절제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네. 근데 뭐 숨 쉬거나 혹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수술하면은 숨쉬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술하면은 내가 수술 전에 하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폐를 자르면은 수술 전보다는 폐기능이 떨어지시겠죠. 그런데 저희도 오랜 동안 폐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 마진인지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수술하고 나서 큰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일까 충분히 그거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만 수술을 받으시고, 근데 그게 안 되시면은 수술 말고 다른 치료들을 많이 네.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숨이 차서 뭐 현재 하시고 있는 현직 직업이라든지 뭐 가끔은 나이가 드시니까 뭐 손주도 보시고 뭐 친구도 만나러 가시고 뭐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걸 못해서 뭐 집안에만 있고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도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위험이 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수술을 마쳤다면 그 후에 또 재활 치료 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대, 30대 이런 분들은 회복을 진짜 빨리 하십니다. 집에 퇴원하시면은 한 2주 정도 되면은 직장 나가시기도 하고요. 진짜. 요즘은 젊으신 분들은 피트니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또 막 러닝도 하시고 운동도 다 운동도 하시고. 하시고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네네. 이러시는데, 근데 이제 60이나 70 넘어가신 분들은 수술 자체가 우리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네, 큰 부담이죠. 그쵸, 네. 부담이고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천천히 수술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폐기능 회복에는 환자분이 활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큰 수술 받았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지 해서 네.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걷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네. 뭐 할 많이 수 있으면 걸어라. 많이 네. 걸어라. 예,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폐의 건강에는.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 암에 대한 어드바이서가 정말 옆에 한 다리 건너서 다 있어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만 먹고 어떤 네. 분은 뭔 절대로 안 드시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을 해서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해라 뭐 이런 네. 말들 많이 하는데 네. 그 공기 좋은 곳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나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가면은 물론 폐 건강에는 좋을 수 있지만 네. 근데 공기 좋은 곳은 되게 외진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좀 먼 좀 곳, 멀어지고 네. 제일 좋은 거는 공기가 좋고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로 가시는 게 그렇죠. 제일 좋죠. 금상첨화하겠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네. 그런 데가 있을까요? 드물죠. 네, 없죠. 거의 없다고 생각을. 거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폐암은 5년 생존율이 낮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잘 받을 경우 완치율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수술을 주로 하는 병기는 1기, 2기, 3기입니다. 1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약 85%, 85%. 2기는 한 75%, 3기는 한 50% 정도를 최근 10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4기 환자분들입니다. 예전에는 폐암 4기 그러면 되게 오시면은 6개월 사실 것 같다고 말씀하고 그러면 밖에서 막 우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치료제가 나와서 4기 환자분들도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네. 점점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생존율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게 폐암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치료 방법이 1년 지나면은 계속 나오고 해서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지금과는 정말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암 진단을 받았거나 또 폐암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서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분 그리고 자제분들이 가족이 많이 도와주면은 환자분이 기운을 내서 그래서 더 치료받으려고 네.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 결과가 그런 가족의 그런 어떤 서포트가 네. 환자분의 어떤 장기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폐암은 가족이 힘을 모아서 서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은 또 극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터뉴튼병원 소화기내과 전정현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위장의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왔는데요. 가장 끝판왕 위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위암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98%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위암은 위 점막에 있는 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도 원인 세포에 따라 조금 다양한 위암이 생길 수 있어요. 임파선 조직에 생기는 건 임푸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간질성 종양, 육종, 신경내분비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암들은 점막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아래층에 생길 수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위벽 바깥에도 생길 수 있어서 내시경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위암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에 발생된 위암은 26,000건 정도 돼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의 10.8%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옛날에는 위암이 절대 1위였거든요. 많이 낮아졌어요. 여러 가지 식습관이 바뀐 게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가 한 2배 정도 더 많아요. 연령별로 볼 때는 60대가 한 30%, 70대가 26%, 50대가 한 20% 이렇게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위암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 위암은 80% 이상은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과 상관없이 위암 검진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위암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증상들은 있습니다. 상복부가 불쾌하고 통증이 있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면서 식욕이 아무래도 떨어져서 식욕부진이 생기고 근데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인 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증상만으로 위암이 의심됩니다 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 중에서 경고 증상이라는 증상은 저희가 또 특히 위암을 걱정을 해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는데 가장 먼저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경우 잘 먹어요. 나는 평상시와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들어 갑자기 4, 5kg 이상 빠져요. 의사에게 꼭 가셔야 되는 증상이고요.
뭔가 원인이 없는데 배가 계속 아픈 경우 당연히 원인이 되겠죠. 음식을 먹는데 잘 안 넘어가고 자꾸 구역질 나고 구토가 나고 밥을 잘 못 먹겠고 빈혈이 생기고 갑자기 토혈을 한다든지 변에 피가 섞이게 나온다든지 배에 뭔가 만져줘요 하는 이런 증상들은 강력한 위암의 경고 증상이기 때문에 먼저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뚜렷이 얘기되고 있는 건 헬리코박터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위에 살고 있는 균이고요. 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이 지속되면 위에 세포를 비정상 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염, 이형성증 같은 다단계의 전암병변을 만들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되는 건 이 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다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90% 정도는 무증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 제균 치료를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와 학회에서 공인된 적응증들이 있어요. 저희가 위암 수술을 한 경우, 그리고 집에 가족력이 많은 경우,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하는 경우, 위에 선종을 제거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없애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당연히 나는 계속 속이 아픈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증상이 있다면 일단 의사와 상의하에 제균 치료를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원인은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를 따져보면 물론 이제 흡연, 음주, 장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 위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짠 음식, 그다음에 소시지, 햄 같은 가공 육식품들, 탄 음식,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젓갈류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염장식품도 저희가 위암의 원인 인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무래도 위암 가족력이 많은 경우, 이 경우 유전력도 있겠지만 같이 생활하는 생활 환경이 더 영향을 준다고도 하지만 아무튼 가족력이 있다면 좀 더 접근을 자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위암과 상관없이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했던지 위궤양이 터졌든지 해서 위를 절제한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위에 아무래도 염증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암의 원인 인자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위암의 진단은 일단 위내시경이 무조건 첫 번째죠.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요. 종양의 모양이나 크기를 볼 수 있고요. 조직을 띄어서 저희가 암을 확진을 하는 유일한 검사가 위내시경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CT라고 얘기하는 전사나 단층 촬영은 위암이 주변 조직으로 얼마나 퍼졌는지, 림파절로 퍼졌는지, 어떤 다른 장기까지 퍼졌는지를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저희가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있는 내시경 초음파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종양이 위 벽에 어느 정도까지 깊이 침범했는지 보는 검사를 한 다음에 내시경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위암인 경우는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페트 검사라고 아시죠? 이 검사도 원격 전이를 판단하는데 진단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위암의 치료, 분명한 거는 없애야 됩니다. 수술이죠. 개복을 하던, 복강경을 하던, 요새 유행하는 로봇 수술을 하던 수술로 없애는 게 위암의 가장 첫 번째 치료 방법이에요.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운이 좋은 거기 때문에 수술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위암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주변 임파절을 제거를 해서 우리가 임파절에 얼마나 퍼졌나 안 퍼졌나가 중요해요. 그걸로 암의 병기가 결정이 되고 추가적인 치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수술이 절대적이라는 거. 하지만 아까 위암이 그 위벽의 여러 가지 층 중에 점막에만 국한이 되어 있으면서 크기가 2cm 이내고 세포 분화도가 좋은 경우는 굳이
수술을 권하지 않고 내시경 시술을 권하는 이유는 저희가 수술할 때는 주변 임파절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2cm 미만의 점막에 국한된 암들은 여러 연구를 해봤더니 임파절로 거의 안 가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시경을 보면서 내시경 칼로 점막만 박리를 해내면 그걸로 암 치료 끝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항암 치료도 하긴 합니다. 원격 전이, 그러니까 피를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주사로 전신 항암 화학요법을 하고 있고요. 복막에 전이가 된 경우는 요새 복강 내로 직접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예후는 병기별로 5년 상대 생존율이 굉장히 틀려요. 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5년 상대 생존율이 97%까지 달한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주변 임파절로 조금 퍼졌어요. 62%로 내려가고요. 그게 간이나 복막이나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6.7%로 급감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여러 가지 원인 얘기 드렸죠? 그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큰 예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술, 담배 안 하시고, 염장식품, 절인 음식 안 드시고, 가공식품, 훈제식품 줄이시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는 제균 치료를 하자. 우리나라 굉장히 찌개 좋아하는 문화죠. 같이 숟가락 넣고 드시는 거 좋아하는 문화인 건 알겠는데 이제는 바뀌셔야 됩니다. 개인 접시 이용해서 각자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방법 습관화하셔야 되겠고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 섬유질 섭취를 늘리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 분명히 있어요. 하루 500g 섬유질을 먹었을 때 위암이 25%까지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야채, 과일 저희 권유드리고 있고요. 아까 규칙적인 운동 도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게 위암의 1차 예방이 되겠고요. 1차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거 2차 예방이죠. 2차 예방이라는 건 조기에 발견을 하는 예방을 2차 예방이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나라에서 40세 이상인 분들은 2년마다 위암 검진 해드리고 있죠. 조금 위험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이상병변이 있을 때는 1년으로 줄여서 하시고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앞서 말한 어떤 예방보다 중요하다는 거, 조기 위암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